그리고 이제부터 양자 기술이 그래서 뭐냐 이걸 좀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처음 나온 이상한 기술들이 양자 컴퓨터, 그다음에 양자 암호 전달, 양자 순간 이동 뭐 이런 것들이던데, 양자 순간 이동은요, 저희가 스타트랙 같은 영화 보면은 이제 그 비행선에서 혹성까지 빔다운 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런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 이제 실제로는 물체가 이동하는 건 아니고 정보가 이동하는 거지만 그런 순간 이동을 의미하는 거고, 양자 암호 전달이라는 것은 도청이 어떻게도 불가능하게 근본적으로 양자 세계의 성질을 이용해서 도청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통신 방법이고요. 양자 컴퓨터는 굉장히 빠르게 계산하는 컴퓨터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느 웹사이트를 가입하려고 하면은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 합해가지고 8글자 이상 만들어서 패스워드를 만드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제 짜증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 10의 16승 7 곱하기 7경계 정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패스워드를 모르는데 그걸 무작위로 한번 트라이 해보고 싶다. 그러면 1초에 100만 개씩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한 1경계의 자료 중에 하나를 찾는다 그러면 고전 컴퓨터로는 한 300년 정도면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양자 컴퓨터로는 1분이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행 계좌가 누군가 뒤질라 그러는데 300년 걸릴 거다 그러면 우리 뭐 별로 걱정 안 하겠지만 1분이면 누가 해킹할 거다 그러면 문제가 아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양자 컴퓨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냐면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한테 어떤 문제를 풀어라, 어떤 함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컴퓨터는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뭔지 찾는 건 어려운데 어떤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찾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1을 답이라고 가정하고 저기다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함수에. 그리고 0이 됐나 찾아봐서 0이면 아 답을 찾았구나 하니까 정답이니까 됐다 하고, 0이 안 됐다 그럼 하나를 늘려가지고 2라는 숫자를 또 집어넣어 보고, 이런 식으로 저 함수가 0이 될 때까지 순서대로 계속 넣어보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어느 숫자가 딱 나오면 아 이게 답이구나 하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답이 될 만한 숫자들을 몽땅 중첩시켜 가지고요 한꺼번에 양자 컴퓨터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 양자 세계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기다가 우리가 이 연산에 해당하는 물리적 조작을 가하게 되는데, 중첩된 상태에다가 물리적 조작을 가하면 각각의 상태에 동시에 한꺼번에 조작이 가해집니다. 즉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답에 한꺼번에 병렬 처리가 됩니다. 병렬 처리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뭐 엔비디아 이런 그 이제 GPU가 잘하는 건데, 제가 이제 학생 100명의 성적을 평균 내겠다 그러면 일단 다 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 혼자 더 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이제 조교를 4사람 더 데리고 와가지고 성적을 20개씩 나눠가지고 각자 다 더하고, 그럼 이제 5개 숫자가 나오니까 맨 마지막에 한 번만 더 더하면 그럼 거의 5배 빠르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병렬 처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양자 컴퓨터가 병렬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렬 처리가 양자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중첩을 시킬, 양자 세상은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1인 상태, 2인 상태, 3인 상태 이런 상태들을 전부 중첩시켜서 한꺼번에 함수값을 계산해서 그 중에서 답이 되는 것만 탁 튀어나오게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런 환상적인 일을 하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알고리즘도 결국 누군가가 찾아냈고 이런 양자 컴퓨터도 찾아내서 지금 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이런 병렬 처리가 잘 되면 뭐가 좋으냐? 이게 효율적인 양자 알고리즘이 대표적인 게 이제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 검색 알고리즘이거든요. 우리가 N개의 데이터 중에서 한 개를 찾는다. 뭐 전화번호부에서 이제 제가 누가 어떤 이름을 찾는다든지 할 때 100% 확률을 찾으려면 다 뒤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50% 확률로 한다 그래도 적어도 이제 2분의 n번 정도는 뒤져봐야 되는 거죠. 아까 레이저를 쓰라고 하셨었는데 2분의 n번 정도는 뒤져봐야 되는데, 양자 컴퓨터 쓰면 이게 n의 2분의 1 씁니다. 그러니까 루트 n 번 만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아까 제가 예를 들은 10의 16승계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중에 거기에 우리가 1초에 100만 번씩 할 수 있다 그러면은
300년하고 1분이 걸린다는 게 바로 제가 요 데이터를 쓴 겁니다. 2분의 n개하고 루트 n개, n이 이제 10의 16승계일 때요. 이렇게 시간 차이가 나니까 이런 거로 이제 빅데이터 처리를 빨리 할 수 있고 이 소위 그 패스워드를 쓰는 비밀 열쇠 암호 체계를 쉽게 격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 얘기는 뭐 이제 하려면 끝이 없겠지만 제가 중요한 그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면요. 2차 대전 때요. 독일군이 암호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풀고 하는 기계를 만들어서 그게 애니그마라는 기계인데 이게 게르만 같이 우수한 머리가 가진 민족만 만들 수 있는 거다라고 이제 되게 잘난 체를 했습니다. 근데 뭐 잘난 체를 하나마나 이제 그걸 이제 연합군은 굉장히 풀고 싶어 했죠. 그 암호를 깰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블래칠리 파크라는 데다가 사람을 한 10,000명쯤 고용해놓고 그 암호가 뭔지 모르니까요. 당신은 1에서부터 뭐 10,000까지, 당신은 뭐 10,000에서부터 20,000까지 다 집어넣어봐. 이렇게 이제 10,000명한테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으로 병렬 처리한 거죠. 기계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 알란 튜링이 이제 컴퓨터 만들고 그럴 때 그때 알란 튜링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서 사람들이 저거 하는 거 보면서 자기는 컴퓨터로 하겠다고 이제 컴퓨터를 만들었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정말로 암호가 풀렸습니다. 그때 암호가 풀려가지고 암호문을 읽어보니까 이 코벤트라는 도시를 언제에 폭격해라 이런 걸 알아냈습니다. 근데 이 코벤트라는 도시가 이제 그 영국의 버밍엄에서 가까운 데 있는 도시인데 사실은 이제 고디바 초콜릿으로 유명한 고디바 부인 전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2차 대전 때는 저기에 이제 중수공장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를 폭격하라 이렇게 한 건데 이런 걸 알았으면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게 폭격당한 모습입니다. 나중에 지금 가보면 저게 멀쩡한데 그런 걸 알았으면 당연히 이제 그 비행기가 독일 폭격기가 오기 전에 이 영국군 이 전투기가 같이 떠서 기다리고 있든지 최소한 여기 있는 시민들한테 피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처칠이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일설에 의하면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영국 의회에서 문제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처칠이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그거 너무 명백하죠. 우리가 니네 암호를 읽을 수 있어. 이거를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좀 더 결정적인 데 써보려고. 그러니까 암호는 최소한 이렇게 몇백 명의 목숨과도 바꿀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암호는 이렇게 뭐 국방이나 스파이만 쓰는 것들이 아니고요. 저희가 뭐 온라인 뱅킹 할 때도 쓰죠. 뭐 온라인 쇼핑할 때도 쓰고 SNS 할 때도 쓰고 뭐 주식 거래할 때도 쓰고 사실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하는 일이 암호 넣어서 이렇게 저희 스마트폰 깨우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밤에도 이제 맨 마지막으로 술이 취해서도 집에 현관문에 암호를 정확하게 눌러야 집에 들어갈 수가 있죠. 이렇게 저희 생활이 생각보다 굉장히 암호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암호가 깨지면 그 당장 사회가 혼란에 그냥 빠져버리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의 미래가 양자 컴퓨터로 대표되는 양자 기술이 나오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제가 이제 암호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국방과 암호에서 그 제일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걸 이제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다. 2차 대전이 공식적으로는 이제 일본이 저 원자폭탄을 얻어맞고 그러고 나서 항복을 하면서 끝났죠. 근데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원자폭탄을 맞기 전에도 일본은 이미 그 그로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그 주 원인이 일본하고 독일하면 이미 다 연합군이 꿰고 있었거든요. 이 핵폭탄은 이미 그로기 상태에 있는 상대를 최종 블로우를 날린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난 거고 지금은 양자 컴퓨터가 강력한 게 있으면 북한의 핵무기 발사 코드도 해킹할 수 있습니다. 그 영화 보면 뭐 핵무기 발사를 할 때는 뭐 미국 같은 경우 뭐 대통령, 뭐 국방부 장관, 뭐 또 뭐 무슨 FBI 장관 이렇게 뭐 3명이 이렇게 열쇠로 이렇게 비밀번호 눌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거 다 해킹해가지고 제 마음대로 쏘는 거죠. 경로도 다 바꿔버리고. 핵무기가 중요한 만큼 암호가 중요하고 암호가 중요한 만큼 양자 컴퓨터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거래도 뭐 물론 이제 암호를 다 쓰니까 중요하죠. 그 저희가 쓰는 보안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아모르스를 난수를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런 그 비밀번호 같은 것도 누군가가요. 여러분들이 저 이제 보안 카드를 써서 이제 은행 거래를 하실 때 그걸 누군가가 오랫동안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으면 그 보안 카드 번호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전하기로는 이게 OTP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게 원 타임 패스워드거든요. 매번 할 때마다 암호를 새롭게 만들어서 저희한테 이제 보내주고 은행에도 보내주고 이런 건데 저런 거 쓰시는 게 안전한데 저도 사실 안 쓰고 있습니다. 귀찮아서. 어쨌든 이 금융거래도 뭐 당장 이제 문제가 되겠죠. 암호가 깨지면. 그리고 혹시 젊은 분들이 이거는 뭐 저런 암호 국방 이런 거에 비하면 훨씬 덜하지만 암호화폐는 이름 자체가 암호 아닙니까? 저기에 암호 체계를 이제 현대 암호 체계 두 개를 다 쓰고 있는데 제가 양자 컴퓨터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 그 계좌도 해킹해서 암호화폐 가져올 수 있고요. 채굴도 제가 독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트코인 혹시 투자하시는 분 계시면 10년 안에는 파실 거를 제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근데 10년 후에나 깨질 거 뭐 저런 거를 뭐 왜 지금이나 걱정해 하시겠지만 암호 체계 바뀌는 건 쉽지 않거든요. 나중에 양자 컴퓨터가 10년에 정말 나와서 비트코인 암호를 깰 수 있어도 그때 그 암호 체계 바꾸는 거는 될지 안 될지 사실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얘기가 딴 데로 새니까 이제 할 생각이 없는데 뭐 하드 포크, 소프트 포크를 해가지고 뭐 체계 바꾸는 건 굉장히 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암호 체계 바꾸는 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국 표준연구소에서는요 이미 2016년부터 양자 컴퓨터가 뚫지 못하는 양자 내성 암호의 표준을 세워야겠다 해가지고 공모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1차 선정, 2차 선정, 3차 선정 해가지고 그 올해에 최종 양자 내성 암호의 표준을 발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진지하다는 거죠. 근데 외국만 그러고 있느냐? 우리나라도 하고 있습니다. 양자 내성 암호 국가 공모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표준을 세우려고 저거 다 하고 있습니다. 벌써. 양자 컴퓨터가 더 잘하는 일 중에 뭐가 있냐면은 양자계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잘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분자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데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신물질 개발하는 건 다 새로운 분자를 만들어내는 일이거든요. 분자는 양자 물리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죠. 근데 거기는 굉장히 그 차원이 높아서 고전 컴퓨터로 이걸 갖다가 시뮬레이션 하는 게 오래 걸립니다. 컴퓨터가 없으면 제가 원하는 약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약은 이러이러한 분자적 성질을 가져야겠다 라고 이제 제가 경험을 가지고 뭔가 디자인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약을 실제로 만들었을 때 정말로 내가 원하는 성능을 가질지 그런 약이 자연계에 존재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어렵게 만들어 봐야 되는데 만들어서 안 되면 낭패니까 컴퓨터로 다 시뮬레이션 하거든요, 요즘은. 근데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는 병렬 처리를 잘해서 이 시뮬레이션 하는 시간을 확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지금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있는 양자 컴퓨터 회사하고 계약을 맺고 배터리 개발 협약을 맺었습니다. 저 배터리에는 이제 촉매가 들어가고 뭐 그 다음에 이 전극 같은 게 들어가는데 배터리의 효율을 뭐 한 2%만 높이는 그런 새로운 분자만 발견해도 그럼 뭐 다른 배터리 회사들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저런 걸 실제로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최적화 문제를 잘 풉니다. 최적화 문제는 대표적인 게 뭐 이런 트래블링 세일즈맨 프로블럼 같은 건데요. 이제 세일즈맨이 이렇게 7개 도시를 다 돌아서 오려면은 어떤 경로로 갔다 온 것이 제일 짧으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이런 문제 푸는 데는 뭐 이렇게 묘안이 없기 때문에 다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양자 컴퓨터는 뭐 막말로 저런 모든 가능성을 한꺼번에 다 해봐가지고 금방 이제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최적화가 생산 공정을 최적화한다든지 물류 이 경로를 최적화한다든지 에너지 배분을 최적화한다든지 이런 데 쓰일 수 있어가지고 탄소도 절감시킬 수 있고 우리 산업계를 확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해지하는 데도 최적화 문제를 쓸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주변에는 거의 모든 문제에 최적화 문제가 아닌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 유체역학 문제도 이제 최적화 문제 중에 하나로 들어가서 뭐 이런 도시 교통 이런 해결한다든지 이런 데도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처리를 이제 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게 비밀 열쇠번호를 깨는 것도 잘하지만 그런 것도 잘하지만 뭐 데이터 연관성 찾는 것도 잘할 테고 데이터 연관성 찾는 걸 잘하는 거는 인공지능이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양자 인공지능이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챗GPT에 대해서 놀랐던 것보다 그만큼 또 한 번 놀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양자 인공지능이 양자 컴퓨터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연구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미래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4차 산업의 특징이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인데 초지능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줄 거기 때문에 뭐 화이트 칼라 노동의 대체, 로봇 서비스, 사물 인터넷, 가상현실 이런 거에 퀀텀 점프가 한번 일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자기유도 법칙을 발견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 이제 자석을 갖다 대면 이 코일에 전류가 흐릅니다. 이런 걸 발견했다고 발표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알아서 뭐다 쓰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패러데이가 갓 태어난 아이가 커서 어디에 쓸모가 있을지 어떻게 알겠는가 이렇게 대답했다거든요. 근데 현대에 쓰이는 전자기기 중에 코일이 안 들어간 기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비슷하게 양자 컴퓨터도 지금은 제가 몇 가지 예측되는 그걸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미래를 바꿀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결론으로 넘어가서요. 양자 컴퓨터는 병렬체 덕분에 빠르고 세상을 바꿀 거고 양자 컴퓨터가 언제 상용화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요. 지금 오류가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같은 것은 벌써 있고 오류가 없는 완벽한 양자 컴퓨터는 이론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그냥 앞으로 쭉 좋아지기만 하는 거거든요. 점점 더 좋아지다가 어느 순간쯤 되면은 이제 뭐 암호도 깨고 그러겠죠. 지금도 시작 개발하는데 양자 컴퓨터 써보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노트북이 언제 나오느냐 이런 거를 만약에 상용화의 지표로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이런 거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 나오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게 될 거거든요. 누구나 집에 놓고 쓰는 게 아니라 슈퍼컴퓨터처럼 놓고서는 전부 다 이제 연결해서 그걸 사용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쓰게 될 거고.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국가와 기업가 개인 모든 사람한테 기회자 위기를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막말로 제가 스위스 계좌를 양자 컴퓨터로 털 수 있으면 저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고 그걸 당하는 분은 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혼란을 줄일 수 있죠. 워낙에 이런 공상과학은 스크린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 옆에 같이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편하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 미래 세계에서 닥칠 때 혼란을 좀 줄일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마지막으로 이 머레이 겔만이란 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세요. 이분이 노벨상도 받으시고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양자역학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모르는 사람과 원숭이의 차이보다 크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아는 사람의 수준이 여기 있고 모르는 사람의 수준이 여기 있으면 원숭이가 바로 밑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양자역학을 모르는 사람은 금붕어나 다름이 없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1시간이나 시간을 내서 이런 강연을 들어오신 분들은 노고를 마다하시지 않은 덕분에 금붕어 신세를 면하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